한 평범한 남자가 있습니다. 그는 평범한 아내를 만나 결혼을 했어요. 특별한 매력도 없었지만 그렇다고 또 특별한 단점도 없는 여자. 그녀의 이름은 영혜입니다. 어디다 내놔도 튀는 점이 조금도 없을 것 같은 아내 영혜에게서 단 한 가지 특이한 점을 꼽자면 브래지어 하는 걸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두툼한 옷을 껴입는 겨울철에는 물론이고 얇은 상의를 입어야 하는 여름철에도 브래지어를 잘 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뒤에 후크를 풀고 다니곤 했습니다. 남자는 차라리 아내가 남들처럼 패드가 들어간 두툼한 속옷을 입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영애는 너무 답답하고 숨통이 조여서 속옷을 아예 입고 싶지 않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외에는 모든 게 그냥 다 평범했어요. 결혼 5년 차, 애초에 그렇게 열렬하게 막 사랑하질 않았으니까 특별히 권태로울 것도 없이 무난히 지내고 있었고, 지난해 가을 집을 한 채 분양받아서 이제 아이를 가지는 걸 한번 고려해볼까 하는 중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새벽 4시쯤 남자는 전날 늦게까지 회식을 하면서 술을 많이 마시는 바람에 화장실도 가고 싶고 또 목도 말라서 잠에서 깨어납니다. 눈을 부스스 뜨고 화장실로 가는데 부엌에 영애가 우뚝 서 있어요. 뭐하고 서 있는 거야? 남자가 묻지만 아내는 대답이 없습니다. 꽤 쌀쌀했는데도 평소에 추위를 많이 타던 아내는 그저 얇은 잠옷만 걸친 채 귀신 본 사람 마냥 꼼짝 않고 냉장고 앞에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여보! 남자가 큰 소리로 불러도 영애는 놀라지도 않아요. 그저 꿈을 꿨어 라는 한마디만 남기고는 놀란 남편을 부엌에 두고 그냥 안방으로 쓱 들어가 버립니다. 남편도 곧 따라 들어가 찜찜한 마음을 뒤로하고 일단은 잠을 청해요. 다음 날 아침, 남자는 겨울 아침 햇살을 느끼며 일어납니다. 그리고 벽시계를 본 순간 그는 깜짝 놀라 펄쩍 튀어 일어나 거실로 뛰쳐나가는데요. 부엌 냉장고 앞에 또 아내가 어제 새벽처럼 서 있었어요. 아, 미쳤어? 왜 안 깨웠어? 지금이 몇 시인데? 이렇게 말하며 아내 쪽으로 걸어가던 남자는 순간 발에 뭔가 물컹한 것이 밟혀 말을 멈춥니다. 아래를 내려다봤더니 온갖 비닐봉지와 플라스틱 밀폐 용기들이 발 디딜 틈 없이 바닥에 널려 있었어요. 샤브샤브용 쇠고기, 돼지고기 삼겹살, 위생팩에 담긴 오징어들, 장어, 우족, 굴비 등등등. 영애는 그걸 죄다 쓰레기 봉투에다 담고 있었습니다. 아, 뭐 하는 거야 지금? 제정신이야? 이걸 왜 다 버려? 남편이 소리를 지르면서 말려보려고 해도 아내 영애의 손목 힘은 완강했어요. 그리고는 또 차분하게 꿈을 꿨어요 라고 중얼거립니다. 그 사이 남편은 회사에서 걸려온 전화를 받고는 연신 막 사과를 해요. 아, 죄송합니다. 집에 급한 일이 생겨서 죄송합니다. 금방 갑니다. 그는 몇 군데 다쳐가며 급하게 면도를 하고 처음으로 아내의 뒷바라지 없이 혼자서 바쁘게 후다닥 준비를 한 후에 집을 뛰쳐나가요. 갑자기 영애는 왜 이러는 걸까요? 그녀는 어떤 꿈을 꾼 걸까요? 꿈속에서 그녀는 숲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다 시뻘건 고깃덩어리로 가득한 헛간을 발견합니다. 그리고는 그 안에 들어있던 날고기에서 흘러나온 피가 영애의 온 몸과 입 안까지 묻어버려요. 그녀는 그렇게 공포에 떨다가 꿈에서 겨우 깨어납니다. 이 이후로 영애는 남편의 밥상에 고기는 물론 계란도 우유도 올리지 않기 시작해요. 냉장고에 그런 것들이 들어있는 걸 참을 수 없다고 하면서요. 당연히 본인도 앞으로 채식만 하겠다고 선언합니다. 평범하고 조용하기만 했던 아내 영애는 이번엔 굉장히 고집스럽게 굴었어요. 원래는 식성 좋게 잘만 먹었던 고기를 체질 개선도 아니고 다이어트도 아닌 고작 꿈 한 번 꿨다고 안 먹는다는 게 남편은 이해가 안 가고 짜증스럽기만 합니다. 그렇게 겨울에 시작된 영애의 채식은 봄이 올 때까지도 변하지 않고 이어졌어요. 남편도 이제는 그냥 포기하고 매일 아침 풀만 먹고 출근을 합니다. 영애는 하루 이틀 말라가고 있어요. 광대뼈는 더 뾰족하게 튀어나오고 피부도 푸석푸석해졌습니다. 이건 채식 때문이 아니라 잠을 안 자서 그런 것 같기도 했어요. 그녀는 여전히 꿈을 꾼다고 말합니다. 그래서인지 이제는 잠도 거의 자지 않고 남편과 함께하는 잠자리도 계속해서 거부해요. 그런데 남편을 거부하는 이유가 냄새 때문이라고 합니다. 남편한테서 고기 냄새가 난다고. 그것도 땀구멍 하나하나에서. 남편은 이 정도면 편집증이나 망상, 신경쇠약이 아닐까 걱정이 되기 시작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내 영애와 함께 외출을 하는 남자. 무슨 중요한 자리에 나가는 모양인데요.
같이 나가려다 말고 남자는 영애의 얼굴을 보더니 다시 집 안으로 그녀를 끌고 들어갑니다. 그러고 나설 참이야 지금? 입술이 그게 뭐야? 화장을 한 거야 안 한 거야? 다시 해 화장. 영애는 조용히 얼굴에 분칠을 하고 루즈를 발라요. 이제 그나마 그녀의 퀭한 모습이 조금 가려졌습니다. 모든 가죽 제품을 버리는 바람에 구두가 하나도 남아있지 않아서 영애는 트렌치코트에 운동화를 신고 집을 나서요. 차를 타고 가며 남자는 아내 영애에게 신신당부를 합니다. 오늘 잘해야 돼. 사장님이 부부동반 모임에 과장급을 부른 건 내가 처음이야. 그만큼 날 잘 보고 있다는 거거든. 그렇게 고급스러운 한정식 집에 시간을 딱 맞춰 도착한 두 사람. 모두들 외투를 벗고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하려고 하는데 남편의 눈에 아내의 가슴이 한눈에 들어왔어요. 영애는 약간 달라붙는 검정색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는데 의심할 바 없이 또 브래지어를 하지 않았습니다. 순간 주변 사람들의 눈치를 빠르게 살피는 남편. 아직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것 같기도 한데 전무의 부인과 시선이 딱 마주친 순간 그녀의 호기심과 약간의 주저함 그리고 경멸의 눈빛을 남자는 알아봤어요. 사장과 상무, 전무, 부장의 아내까지. 영애는 여자들끼리 나누는 대화에도 전혀 끼지 않았고 멍하니 앉아만 있습니다.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하자. 그게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최선이다. 남자는 마음을 가다듬으려 노력해요. 영애만 빼고 모두들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이어가고 곧이어 음식이 들어오는데요. 처음으로 들어온 음식은 탕평채. 웨이터가 앞접시에 음식을 덜어주려고 하자 영애는 말합니다. 저는 안 먹을게요. 저는 고기를 안 먹어요. 순간 모두가 행동을 멈추고 그녀를 바라봅니다. 아, 그러니까 채식주의자시군요. 뭐 외국에는 엄격한 채식주의자들도 많죠. 우리나라에서도 이제는 좀 형성이 돼가는 것 같아요. 다행히 사장이 이렇게 호탕하게 말해주면서 분위기를 좀 부드럽게 만드는데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대화 주제는 채식으로 흘러갑니다. 아까부터 영애의 가슴을 흘끔거리던 전무 부인이 영애에게 직설적으로 물어요. 채식하는 이유가 뭔가요? 건강 때문에? 뭐 아니면 종교적인 거예요? 영애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남편에게 말한 것과 똑같이 대답을 하려고 합니다. 꿈을 꿨어요. 남자는 아내가 이 말을 다 끝마치기도 전에 얼른 끼어들어서 수습을 해요. 아, 저기 집사람은 오랫동안 위장병을 앓았어요. 한의사가 고기를 끊으라고 하더라고요. 그제서야 사람들은 그나마 좀 이해가 된다는 듯 고개를 끄덕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이 고기 먹는 모습을 끔찍하게 생각할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하는 게 어쩐지 좀 불편했어요. 실제로 불편한 내색을 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탕평채 다음에는 깐풍기, 그 다음에는 참치회가 서빙되는데요. 영애는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고 그저 사람들이 먹는 모습만 가만히 지켜보고 있어요. 그렇게 10여 가지의 화려한 코스가 끝날 때까지 영애가 먹은 거라고는 샐러드와 김치, 호박죽, 그리고 후식으로 나온 사과와 오렌지뿐. 배고프지 않으세요? 거의 드시지 않았잖아요. 사장의 부인이 친절하고 사교적으로 영애를 염려해 줬지만 영애는 대답 없이 웃지도 않은 채 사장 부인의 얼굴을 가만히 응시할 뿐이었어요. 남자는 생각합니다. 이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이 여자는 아는 걸까? 저분이 지금 누군지 알고 있는 걸까? 자기가 지금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알까? 집으로 오는 차 안에서 남자는 모든 것이 낭패로 돌아갔음을 느끼며 뭔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평소 같았으면 화를 냈을 거예요. 아, 회사에서 나 쫓겨나는 꼴 보고 싶어? 그게 대체 뭐 하는 짓이야? 하고.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게 의미가 없다는 걸 직감합니다. 어떠한 분노와 설득도 그녀를 움직일 수 없을 것만 같아요. 영애는 집에 도착해서 씻고 방으로 들어가고 남편은 조용히 어딘가로 전화를 거는데요. 아, 장인어른 건강하시죠? 접니다, 정서방. 남편은 그렇게 장인 장모와 처형, 즉 영애의 언니에게까지 전화를 걸어서 사정을 이야기합니다. 막내 처남한테도 전화를 할까 하다가 그건 좀 지나친 것 같아서 그만둬요. 아내의 가족들에게 기대를 걸어봤지만 장모와 처형이 전화를 걸어서 설득을 해도 아내의 식습관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생전 전화하는 법이 없던 장인까지 연락이 와서 아내에게 막 호통을 쳤는데 그래도 소용이 없었어요. 남자의 장인, 즉 영애의 아버지는 굉장히 가부장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월남전에 참전해 무공훈장까지 받은 게 가장 큰 자랑인 그는 지금껏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사과조의 말투로 사위에게
면목이 없네 하며 연신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딸이 18살이 되도록 종아리에 매를 댔던 장인. 돌아오는 가족 모임 때 영애한테 단단히 이야기하겠다는 약속도 합니다. 그렇게 가족 모임이 열립니다. 처형네가 새로 이사한 아파트에서 모든 식구들이 모였어요. 남자는 처형 같은 여자랑 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적당히 애교 있는 말투에 쌍꺼풀이 있는 동그란 눈매도 예뻤고 무엇보다 적당히 살이 붙은 몸매가 너무나 보기 좋았어요. 처형의 남편은 미대를 나왔는데 그닥 큰 돈벌이를 하는 것 같지도 않았지만 워낙에 처형이 야무지고 생활력도 좋아서 처형 부부는 잘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에 반해 자신의 아내 영애는 중병 환자처럼 얼굴은 거무튀튀하고 여느 때처럼 브래지어도 하지 않은 채 흰 티셔츠를 입고 앉아서는 그저 조용히 말 한마디도 없이 밥과 김치만 씹고 있어요. 이거 굴무침은 영애가 좋아하는 거라 일부러 장보다 한 건데 영애는 손도 안 대네. 남자의 처형, 즉 영애의 언니가 이렇게 말하는 걸 신호탄으로 드디어 예정됐던 잔소리들이 시작됐습니다. 밥을 먹고 있던 장인이 입을 여는데요. 가만히 있어봐라. 영애, 너 애비가 그만큼 알아듣게 말했는데? 옆에 있던 식구들도 다들 한마디씩 거들면서 영애를 막 나무라요. 채식을 하려면 식단을 제대로 짜서 하든가 다 사람한테 필요한 영양소가 있는 건데 얼굴이 그게 뭐야. 보다 못한 장모는 쇠고기 볶음과 탕수육, 닭찜 접시들을 영애 앞에다가 옮겨놓고는 어서 먹으라고 채근을 합니다. 모두가 이렇게 어르고 달래고 막 화를 내도 영애는 꿈쩍도 하지 않아요. 그렇게 잠시 긴장된 침묵이 흐르고 영애는 가족들 보란 듯이 젓가락을 탁 내려놓습니다. 저 안 먹어요. 저는 고기를 안 먹어요. 그때 다혈질인 장인과 처남이 함께 동시에 소리를 빽 지릅니다. 뭐야? 장인이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젓가락을 무기처럼 집어들고 탕수육 한 점을 공격적으로 집어서는 상을 돌아 영애 앞으로 와요. 허리가 굽었지만 평생의 노동으로 단련된 단단한 모습. 그는 영애에게 말합니다. 먹어라. 애비 말 듣고 먹어. 다 널 위해서 하는 말이다. 그러다 병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러는 거냐? 하지만 영애는 장인의 젓가락을 한 손으로 밀어내며 다시 한번 말합니다. 아버지, 저는 고기를 안 먹어요. 그 순간 장인의 억센 손바닥이 허공을 가르고 영애는 고개를 돌린 채 뺨을 부여잡습니다. 장인은 영애의 입에 탕수육을 막 억지로 우겨 넣으려고 해요. 영애는 으르렁거리며 탕수육을 탁 뱉어내고는 짐승 같은 비명을 지르면서 과도를 집어들고 어떤 행동을 합니다. 이게 영상 심의에 걸릴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잠시 화면으로 봐주세요. 과도를 들고 이렇게 그렇게 피가 솟구치고 장모는 혼절합니다. 아이들은 놀라고 어른들은 달래고 영애는 결국 병원으로 실려가요. 정신이 없는 그녀의 남편을 대신해 영애의 형부가 그녀를 업고 막 뜁니다. 영애의 남편은 이제 이 모든 상황이 그냥 징그러워졌어요. 놀라거나 당혹스럽다기보다 아내 영애에 대한 혐오감까지 느껴집니다. 그렇게 영애는 입원을 하고 피곤함이 몰려와 영애의 환자 침대 옆에 놓인 보조 침대에서 죽은 듯이 자고 일어난 남자. 그런데 일어나 보니 아내가 없어졌습니다. 병원 밖으로 막 뛰쳐나가 보는데 사람들이 분수대 쪽에 막 웅성웅성거리면서 모여 있었어요. 그리고 아내 영애가 보입니다. 그녀는 환자복 상의를 벗어서 무릎에 놓고는 맨몸의 상반신을 고스란히 드러낸 채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세상에 정신병동에서 나왔나 봐, 젊은 여자가. 사람들은 쑥덕거리고 남편은 정말 모르는 척하고 싶었지만 영애에게 다가가서 그녀의 몸을 가려주는데요. 영애는 희미하게 웃으며 말합니다. 더워서 벗은 것뿐이야. 그러면 안 돼? 자, 이 채식주의자라는 책은 목차를 보면 채식주의자, 몽고반점, 나무불꽃이라는 3개의 챕터로 나뉘어 있어요. 여기까지는 채식주의자라는 소제목의 파트였고 이제부터는 몽고반점이라는 소제목 파트 줄거리가 이어집니다. 화자도 바뀌어요. 무용 공연을 보고 있는 한 남자. 미술을 전공한 그는 얼마 전부터 꿈처럼 어떤 이미지가 자기 마음속에서 피어나는 걸 느끼고 있었습니다. 인간의 육체에 붉고 푸른 꽃과 줄기, 무성한 잎사귀가 어우러지는 그런 이미지가 자꾸만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딱 그런 이미지가 어떤 공연 포스터에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는 기대를 갖고 공연을 보러 왔는데 자기가 상상한 그 이미지를 볼 수는 없었어요.
남자는 계속해서 자신의 머릿속에 맴도는 그 이미지를 현실에서 보기 위해 여러 공연과 전시를 보러 다니고 있습니다. 오늘도 자신이 기대했던 이미지를 보는 데는 실패해 실망한 채 터덜터덜 지하철을 타고 돌아가는 남자. 집에서는 아내와 5살 난 아들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는 작업실로 향합니다. 4명의 비디오 작가들이 함께 쓰는 작업실이었는데 오늘은 일요일이라 공간을 혼자 쓸 수가 있었어요. 작업실에 도착한 그는 스케치북을 펼칩니다. 그동안 그가 그려놓은 수십 장의 스케치들이 가득했어요. 대부분 비슷비슷한 느낌이었는데 남녀의 나체에 부드럽고 둥근 꽃잎들이 화려하게 바디 페인팅 되어 있었고 그들이 묘한 자세로 교합되어 있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술하는 사람들이 그렇듯 그 역시 자신의 머릿속에 들어있는 그 이미지를 정확하게 현실로 구현해내고 싶었어요. 뭔가 관능적이면서도 신비롭고 아름다운 인간과 꽃이 뒤섞인 그런 이미지를요.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온 남자에게 아내는 아들 목욕을 좀 시켜달라고 부탁합니다. 아유, 이 녀석 아직도 몽고 반점이 제법 크게 남아있네. 대체 언제 없어지는 거지? 남자가 말하자 아내가 대답해요. 글쎄, 근데 뭐 영애는 20살까지도 남아있었는데 남자는 깜짝 놀랍니다. 심지어 지금까지도 처제의 몸에 몽고 반점이 남아있을 거라는 아내의 말에 남자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는데요. 그것은 지금 남자가 머릿속에 그리고 있는 나신의 인간과 꽃이 어우러진 그런 이미지랑 너무나 정확하게 잘 어울리는 특징이었어요. 뭐 언뜻 이해하긴 어렵지만 그게 지금 이 예술가 남자를 사로잡고 있는 주제였습니다. 인간인지 식물인지 구별이 안 되는 어떤 두 대상이 사랑을 나누는 그런 이미지를 예술로 승화시켜 현실에서 구현해내고 싶은 겁니다. 뭐 누군가는 예술이라고 또 누군가는 외설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조금 전 영애라는 이름을 듣고 아마 눈치를 채셨겠지만 이번 이야기의 화자는 영애의 형부예요. 앞선 이야기에서 미대를 나왔다라고 잠깐 언급됐던 그 사람입니다. 예술을 전공한 그에게 있어 지금까지 이것만큼 강렬하고 매혹적인 다른 그 어떤 이미지도 없었어요. 이게 아니라면 다른 작업은 하고 싶지 않을 정도였습니다. 모든 전시와 영화, 공연 따위가 다 시시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그는 이걸 실현하기로 합니다. 우선 그림을 그리는 친구의 작업실을 빌려 조명을 설치하고 바디 페인팅을 할 물감과 바닥에 깔 하얀 시트도 준비해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처제를 설득해야 하는데 차라리 돈을 주고 다른 여성 모델을 고용할까 하는 생각도 해봤지만 꼭 처제여야 했어요. 몽고 반점이 찍힌 그 모습이 남자의 작품에는 꼭 필요했거든요. 작업을 준비하는 동안 그는 스스로 생각합니다. 나는 정상적인 인간인가? 도덕적인 인간인가? 스스로를 제어할 힘이 있는 인간인가? 이제는 결코 그렇다라고 답하기가 어려워지는 것만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무거운 마음을 안고 집으로 돌아간 그를 아내가 맞아주는데요. 아내의 얼굴을 보면 또 처제가 떠올라 마음이 더 복잡해졌어요. 남자의 아내는 쌍꺼풀 수술을 해서 동그란 눈을 가지고 있었고 얼굴 선이며 목선도 고운 편이었습니다. 사려 깊은 성격에 생활력까지 갖춘 아내. 하지만 남자는 계속 뭔가가 부족하다고 느끼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는 처제를 처음 봤던 날 깨닫게 되는데요. 처제의 외꺼풀 눈, 수수한 옷차림과 중성적으로 튀어나온 광대뼈. 뭔가 야생의 나무와 같은 힘이 느껴지는 처제의 모든 게 그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렇다고 막 심각하고 깊이 있게 처제를 마음에 품은 건 아니었고 그냥 스쳐가듯 자매인데 둘이 되게 다르구나 라고 생각한 것뿐이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최근 들어서 처제가 이상해졌다는 얘기를 아내를 통해 듣게 됩니다. 가족 모임에서 그 이상해진 모습을 실제로 보기도 했었죠. 사건이 일어났던 그날 남자는 처제 영애를 등에 업고 뛰기도 했습니다. 결국 처제인 영애는 남편과 이혼 서류를 접수했다고 해요. 영애의 언니인 남자의 아내는 이 때문에 많이 심란한 모양이었어요. 내가 처제를 한번 만나볼까? 남자가 묻자 아내는 반가운 듯 그리고 고마운 듯 고개를 끄덕여요. 남자는 얼마 전 자신의 등에 몸을 밀착해 업혔었던 처제를 생각합니다. 그러자 죄스러운 흥분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그는 조용히 욕실로 들어가 샤워기 물을 틀고 그 욕구를 혼자서 해결합니다. 그가 이토록 영애에게 꽂히게 된 건 오로지 아내가 무심코 뱉었던 그 한마디.
몽고반점에 대한 이야기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심지어 영애가 고기를 먹지 않는다는 그 사실마저 뭔가 식물 같은, 꽃과 같은 이미지를 연상시켜서 자신이 만들고자 하는 작품과 떼어놓을 수 없을 만큼 잘 어울린다고 느껴졌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위선적이라고 느끼며 처제에게 전화를 걸어 가족들이 다들 너무 걱정을 한다고 내가 지금 좀 가봐도 되겠느냐라고 묻는데요. 그렇게 처제인 영애의 자취방으로 향하는 남자. 아내의 당부대로 양손 가득 과일을 사들고는 영애의 집 앞에서 전화도 하고 초인종도 누르지만 반응이 없었어요. 문고리를 조심스럽게 돌리자 뜻밖의 문이 열려 있어서 그는 안으로 들어갑니다. 아무렇게나 널려있는 옷까지 가구도 없이 휑한 공간. 그런데 정작 영애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집을 가만히 둘러보고 있던 그 순간 영애가 욕실 문을 열고 아무것도 입지 않은 채로 나오는데요. 형부를 딱 마주치자 영애는 담담하게 옷가지를 주워 걸쳐 입기 시작합니다. 막 부끄러워서라기보다는 이런 상황에서는 옷을 입어야 되지. 그냥 그런 느낌으로 입어요. 남자는 당황했지만 자리를 피하지 않고 오히려 뚫어지게 영애를 바라봅니다. 영애가 옷을 다 입고 두 사람은 함께 남자가 사온 과일을 먹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수도승처럼 담담한 표정으로 과일을 먹는 영애를 보며 남자는 자신의 머릿속에 있던 그 작업을 꼭 완수해야겠다는 강한 충동을 느낍니다. 처제, 나랑 어디 좀 나가지 않겠어? 남자는 영애를 설득해 밖으로 나와서 산책을 하며 자신이 할 작업의 모델이 되어달라고 드디어 용기 내어 부탁을 해보는데요. 내 전시회에 와본 적 있지? 그런 거 비슷한 비디오 작업이야. 오래 걸리는 건 아니고 단지 옷을 벗어야 되는데 몸에다가 물감칠을 할 거야. 꽃을 그릴 거야. 멍한 눈으로 설명을 듣던 영애는 꽃이라는 말에 눈이 반짝입니다. 그리고 대답합니다. 어디서요? 수락하겠다는 말로 듣고 남자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당부를 해요. 언니한테는 말하지 않는 게 좋겠어. 그리고 드디어 약속한 날이 됩니다. 아내로부터 오늘 일찍 좀 와서 아들 좀 봐달라는 전화가 오지만 남자는 딱 잘라 말해요. 안 돼, 작업해야 돼. 9시 전까진 불가능해. 아내는 한숨을 쉬며 전화를 끊습니다. 작업이 시작됐어요. 영애는 옷을 벗었고 남자는 드디어 연한 초록빛의 몽고반점을 봅니다. 뜻밖에도 성적인 느낌보다는 어떤 식물적인 것으로 느껴졌어요. 남자는 캠코더를 작동시키고 바디 페인팅 작업부터 카메라에 담기 시작합니다. 붓을 들고 영애의 목덜미에서부터 꽃을 그려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점점 더 넓은 부위에 결국에는 전신의 그림을 다 그립니다. 영애는 그러는 동안에도 놀라운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남자는 자신의 작품, 즉 영애의 몸을 카메라에 디테일하게 담아냅니다. 작업이 끝난 후 영애가 물어요. 이거 물로 씻으면 지워져요? 안 지워지면 좋겠어요. 남자는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 아내가 이웃집에 맡겨놨던 아들을 집에 데려다 놓고 다시 작업실로 향합니다. 아내가 곧 가게 일을 마치고 퇴근해서 돌아온다고 했으니까 아들을 재워놓고 또 작업을 하러 나간 거예요. 그는 오늘 영애와 만든 영상 작업물을 편집하기 시작합니다. 총 러닝타임 4분 55초의 비디오 아트가 탄생했어요. 영상이 담긴 테이프에 검정색 펜으로 제목을 적습니다. 몽고반점 1, 밤의 꽃과 낮의 꽃. 몽고반점 1이라는 제목을 붙이자 몽고반점 2라는 제목을 붙일 영상도 만들고 싶어졌어요. 남자가 최종적으로 만들고 싶어 하던 이미지 기억하시죠? 꽃과 식물로 뒤덮인 인간 둘이서 사랑을 나누는 그런 이미지. 물론 여자 모델은 당연히 그리고 반드시 처제인 영애여야 했어요. 그렇다면 남자 모델은 누굴 써야 할까? 남자는 우선 영애에게 전화를 겁니다. 처제, 혹시 몸에 그린 것들 지웠어? 영애는 지우고 싶지 않아서 아직 씻지 않았다고 해요. 그거 지우지 말아줄래? 내일까지만이라도. 아직 덜한 게 있어서 한 번 더 찍어야 될 것 같아. 근데 한 사람이 더 올 거야. 남자야. 그 사람도 몸에 꽃을 그릴 거야. 그래도 괜찮겠어? 영애는 담담하게 그의 제안을 승낙합니다. 남자가 이 작업에 몰두하는 사이 아내는 남편이 뭘 하고 다니는진 모르겠지만 자신이 좀 속상하고 서운하더라도 굳이 그렇게 재촉을 하지 않고 참을성 있게 남자를 배려해줘요.
남자는 이제 영애와 함께 촬영할 또 다른 남자 모델까지 섭외를 합니다. 자신과 잘 알고 지내던 역시나 미술을 전공한 후배 제이였어요. 그렇게 두 사람을 작업실로 부르고 남자는 후배 제이의 몸에도 꽃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뱃살이 튀어나오고 살이 처진 중년의 자신의 몸과 비교되는 호리호리한 제이의 몸에 남자는 질투를 느껴요. 드디어 두 사람의 몸에 그림이 다 그려졌습니다. 뻘쭘해하는 후배 제이와 달리 영애는 아주 자연스럽고 적극적으로 움직여주기 시작하는데요. 눈앞에 있는 제이 자체보다는 그의 몸에 그려진 꽃에 매혹된 듯 했습니다. 드디어 남자가 생각했던 그의 머릿속에만 존재하던 아름다운 이미지가 눈앞에서 구현되려고 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남자가 원하는 건 두 사람이 진짜로 사랑을 나누는 그런 장면이었죠. 분위기가 조성되자 조심스럽게 한번 부탁을 해보는데 후배 제이는 지금 대체 뭘 찍는 거냐고 더 이상은 감당 못하겠다고 화를 내며 자리를 떠버립니다. 그렇게 후배 제이가 떠나고 남자는 주섬주섬 옷을 입는 영애를 바라보다가 결국 그녀에게 달겨들고 말아요. 영애는 그를 밀쳐냅니다. 제가 흥분했던 건 꽃 때문이에요. 영애의 말을 듣고 남자는 물어요. 그럼 내 몸에 꽃을 그리면 받아주겠냐고. 남자는 그 길로 누군가를 찾아갑니다. 4년 동안 연애를 했었던 옛 애인이었어요. 그녀 역시 작업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한때 누구보다 가까웠던 사이였기 때문에 그녀에게 자신의 몸에 꽃을 좀 그려달라고 부탁합니다. 그 상태로 남자는 영애의 집으로 찾아가요. 그리고는 기어코 자신이 하고 싶었던 것을 하고야 맙니다. 꿈에 그리던 궁극의 작업. 남자는 캠코더를 앞에 두고 영애와 함께 자신의 머릿속에만 존재하던 그 이미지를 그대로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두 사람이 어떤 행동을 했을지 충분히 예상이 가능하시죠. 이 부분은 책에 자세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잠에서 깨어난 그는 휴대폰을 보는데 오후 1시였어요. 꼬박 7시간을 죽은 듯이 잠들어 있었던 남자. 몸을 일으켜 팬티와 바지를 입고 장비부터 정리하려고 주변을 둘러보는데 캠코더가 안 보입니다. 어디 갔지? 남자는 부엌 쪽으로 가보는데 거기에 누군가 와 있었어요. 식탁에 얼굴을 엎드리고 있는 한 여자. 아내였습니다. 그의 아내는 이 모든 걸 다 본 거예요. 몸에 물감칠을 한 채 함께 쓰러져 있는 두 사람의 모습도, 그리고 그들이 했던 행위들을 찍어놓은 비디오 테이프도. 바깥에서는 앰뷸런스 사이렌 소리가 들려옵니다. 여러 개의 급한 발소리들이 층계를 울리며 쿵쿵쿵쿵 다가오고 있었어요. 남자의 아내가 말합니다. 구급대를 불러놨어요. 영애도 당신도 치료가 필요하잖아요. 네, 여기까지가 몽고반점이라는 챕터였고요. 지금부터는 이 남자의 아내, 즉 영애의 언니 입장에서 서술된 나무불꽃이라는 마지막 챕터입니다. 여자는 버스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윽고 버스가 도착하고 여자가 기사에게 물어요. 축성정신병원 가죠? 정신병원에 입원해 있는 영애가 병실에서 사라진 건 오후 2시에서 3시 사이 자유산책 시간대였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녀가 나간 후 비는 오고 환자는 사라졌고 그렇게 근방을 수색하다가 보호사 한 명이 영애를 찾아냈는데 마치 비에 젖은 나무들 중 한 그루인 듯 미동도 하지 않고 거기에 서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영애가 사라졌다는 연락을 받고 그 다음 주인 지금 면회를 가는 중이었던 거죠. 이 챕터에서 영애의 언니 이름이 처음으로 나옵니다. 그녀의 이름은 인혜. 영애와 인혜는 4살 터울의 자매였습니다. 둘은 티격태격하지도 않고 참 사이좋게 자랐어요. 인혜에게 동생 영애는 무한히 보살펴야 할 흡사 모성애와 같은 책임감을 안겨주는 그런 존재였습니다. 영애는 말수가 적고 속내를 알기 어려운 그런 아이였어요. 인혜의 남편 역시 말수가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미술에 문외한인 그녀는 남편의 비디오 작업 영상물을 볼 때마다 당혹스러운 기분이 들었어요. 뭐가 뭔지 하나도 이해를 하기가 어려웠거든요. 늘 피곤해 보이던 남편을 자신의 힘으로 쉬게 해주고 싶었던 인혜. 하지만 결혼 후에도 남편은 늘 지쳐 보였습니다. 인혜는 이따금씩 남편이 정말로 사랑하는 건 자기가 아니라 그의 작업물이라는 인상을 받았어요. 모든 일상생활에는 한없이 서툴고 수동적인 그가
작업을 할 때만큼은 열정을 다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그렇게 열정을 다한 나머지 동생 영애를 데리고 충격적인 영상을 만든 남편. 그 사건 이후로 이내는 통 잠을 자지 못하고 있습니다. 3년여 전부터 갑자기 영애가 채식을 한다고 하면서부터 이 모든 이상한 일들이 시작됐어요. 그날 영애 자취방에 갔을 때 이내는 눈앞의 광경을 보고 사실 그냥 도망쳐버리고 싶은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오로지 동생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신고를 하고 구급대가 올 때까지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던 거였어요. 병원에서 정상으로 판명된 남편은 유치장에 구금됐고 풀려난 뒤에는 잠적해버렸습니다. 영애는 폐쇄병동으로 갔고 거기서도 여전히 고기를 먹지 않고 있었어요. 가족들은 영애는 물론이고 죄 없는 이내와도 연락을 끊어버립니다. 오직 이내만이 영애를 책임지면서 병원비를 내고 돌보고 있었죠. 그러기 위해서 끈질긴 추문을 등에 업고도 가게를 꾸려나가고 있어요. 병원에 도착한 이내는 먼저 의사를 만납니다. 조금씩 상태가 호전되고 있던 영애는 얼마 전 사라졌다가 숲에서 나무처럼 서 있다 발견된 뒤로 다시 이상해졌습니다. 아예 아무것도 입으로 넣지 않고 있어요. 의사가 말합니다. 김영애 씨는 음식을 거부하는 이유 자체가 불분명하고 약도 전혀 효과를 나타내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쉽진 않은데 어쩔 수가 없네요. 무거운 마음으로 보호사를 따라 영애를 보러 가는 이내. 복도 끝에는 물구나무를 서 있는 기괴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영애였어요. 벌써 30분째 이러고 있는 거라고 합니다. 영애 앞에 주저앉아 말을 거는 이내. 영애야, 지금 뭐하고 있어? 똑바로 좀 서봐. 영애는 기분 좋은 꿈에서 깨어난 듯 미소를 지으며 언니, 언제 왔어? 하고 물어요. 그리고는 가져온 음식들을 좀 먹이려고 꺼내놓는 이내를 향해서 영애가 웃으며 말합니다. 언니, 이제 이런 거 안 가져와도 돼. 나 이제 안 먹어도 돼. 나는 이제 동물이 아니야. 이건 또 무슨 소릴까? 영애는 계속 해맑게 말합니다. 나는 나무들이 똑바로 서 있다고만 생각했는데 이제 알았어. 모두 두 팔로 땅을 받치고 있는 거더라고. 놀랍지 않아? 모두 다 물구나무 서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영애는 까르륵 웃어요. 멍하게 자신을 바라보는 언니에게 영애는 음식이 아니라 물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제 영애는 채식주의자를 넘어서 그냥 나무 자체가 돼버리기로 한 걸까요? 이제 영애는 앙상한 기아 난민 같은 모습을 하고는 30kg도 안 되는 몸으로 힘없이 누워 있습니다. 정맥주사로 최소한의 단백질과 포도당을 공급하고 있었지만 이제는 더 이상 바늘을 꽂을 곳도 없었어요. 의사도 언니 이내도 그녀를 설득해 뭐라도 먹이려고 안 되면 코에다가 튜브라도 꽂아서 영양분을 공급하려고 막 노력을 하는데 언니도 똑같구나. 아무도 날 이해 못해. 자꾸 먹으라고 하고 주사로 찔러. 영애의 이 말에 결국 이내는 참을성을 잃고 소리칩니다. 네가 죽을까봐 그러는 거잖아. 영애가 대답해요. 왜 죽으면 안 되는 거야? 이내는 뭐라고 대답을 해야 할지 말을 잃습니다. 결국 의사와 보호사들이 달겨들어 억지로 영애의 코에 튜브를 꽂아 미음이라도 주입을 하려고 하는데 영애는 그 앙상한 몸 어디에서 그런 힘이 나오는지 온몸으로 버둥거리며 거부합니다. 자신의 몸에 그렇게 뭔가라도 주입이 되면 영애는 바로 토해내버렸어요. 의사는 생명을 유지하려면 당장 큰 병원으로 옮겨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이내는 전화를 걸어 아들을 이웃집에 부탁하고는 동생 영애를 실은 구급차를 함께 타고 가며 깨닫습니다. 영애가 그렇게 무너져 버리지 않았다면 무너졌을 사람은 바로 그녀 자신이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자, 여러분, 채식주의자라는 책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제가 여기서 차마 해드리지 못했던 그런 묘사들이 굉장히 생생하고 디테일하게 때로는 좀 괴로울 정도로 묘사가 되어 있거든요. 영애의 꿈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영애와 형부가 같이 했던 작업 같은 부분들 조금 더 자세히 보고 싶으시다면 꼭 책을 직접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채식주의자 요약해달라고 댓글 남겨주신 구독자분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른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